그 헤모글로빈은 특히나 서울대에서 아주 유행했던 주제입니다. 그 헤모글로빈 하면 보통 그 생물학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모글로빈은 사실 생물학자뿐 아니라 화학자, 물리학자들이 다 연구를 한 것이라 관련된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화학과에서도 화학 문제로 이 헤모글로빈 주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우선 거기 문제에 보시면 거기 넣었어요. 여기. 네. 자, 이거 세팅 때문에 이거 있어요? 자, 우선 헤모글로빈과 함께 시작하기 전에 이제 CO, 이제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우선 이제 일산화탄소의 성격을 알기 위해 우선 이 녀석의 이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루이스 구조. 자, 루이스 구조 아시죠? 루이스 구조 아시죠? 자, 그럼 이제 일산화탄소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돼요? 뭐 그려볼까요? 시작! 뭐 이런 것도 못 그리면 안 되지. 자, 일산화탄소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보실까요? 좋아. 저 페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자,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알 거죠? 산소가 이렇게 삼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비공호 전자가 어디에 있어요? 탄소 쪽에도 있고 산소 쪽에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수능 문제로도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건 충분히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이 탄소하고요, 요 산소의 그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탄소 형식 전화 어떻게 돼요? 가윤아, 탄소 형식 전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 산소 형식 전화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기서 따진 건 형식 전화요. 지금 결합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 결합 전자를 절반으로 나누면 이 탄소는 비공호 전자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전자를 획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원래 탄소의 최각 전자가 4개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카운팅을 하면 전자 개수가 하나 많아졌으니까 마이너스의 전하를 갖는다 라고 따지는 개념을 형식 전하라고 하죠. 반대로 산소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또 어떤 걸 따져볼 수 있냐면 산화수. 자, 이때 이 탄소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죠? 가연아, 탄소 산화수 어떻게 돼요? 탄소 산화수. 좋아.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이거 중학교 책에도 나오죠? 산소 산화수는 항상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면 탄소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2 플러스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산화수는 어떻게 따지는 개념이냐면 요거는 판단 근거가 바로 전기 음성도죠.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냐면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여기에 있는 모든 전자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덕에 요놈의 산소가 주변의 전자를 다 획득을 해버리면 이 탄소는 획득할 수 있는 전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전하가 플러스 2 개념이다 라고 따지는 개념을 산화수 개념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왔어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렇구나. 아까 왔구나. 자, 맡기십시오.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그려놓고 이 녀석에 대해 두 전하 개념인 형식전하하고 산화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더니 놀라웠게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이 서로 협동적이에요, 서로 상쇄적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이 서로 협동적이에요, 서로 상쇄적이에요? 상당히 상쇄적이죠. 왜냐하면 형식전화 개념으로 따지면 탄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산화수 개념으로 따지면 산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형식전화와 산화수의 개념이 루이스 구조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산화수예요. 산화수. 자, 첫 번째 애가 산화수예요. 자, 첫 번째 1. 산화수가 얘기하는 탄소 2+와 산소 2-. 요것의 이제 의미가 뭐냐? 자, 산화수를 따질 때 사용하는 개념이 전기 음성도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그래서 산소 주변의 전자 밀도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저기서 얘기하는 산화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존재하는 총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 더 많은 전자가 이 산소 쪽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산화수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산화수가 2-인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형식전화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때는 요 탄소가 1-고 산소가 플러스인데 형식전화의 뜻은 뭐냐면 그래서 그 원자 주변의 전자들과 그 원자 핵의 전하량, 원자 핵의 핵 전하가 모두 더해진 전체 전하량을 형식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산소는 원래 6개의 최외곽 전자. 산소에 원래 최외곽 전자 6개 있는 건 알죠? 이건 뭐 화학은 교과서에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 6개의 최외곽 전자 중 4개가 결합 형성에 들어간 겁니다. 왜 4개일까요? 가인아, 왜 4개일까요? 자, 최외곽 전자가 6개 있는데 이 중에 화학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산소는 6개의 전자 중 4개가 결합에 참여한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비공호 전자가 두 개가 남아서요. 그럼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는 이 화학결합이에요. 화학결합하고 별개로 얘가 갖는 거예요. 별개로 갖는 거란 말이죠. 그럼 원래 6개인데 지금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2개만 남았으니까 4개가 이 화학결합에 포함됐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원래 몇 개죠? 4개죠. 그러면 같은 원리로 몇 개의 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했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2개겠죠. 역시나 여기에 있는 이 탄소에 비공호 전자가 2개이기 때문입니다. 최외각 전자가 4개인데 2개 남았잖아요. 그럼 2개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여기 어디 있겠죠. 뭐. 무슨 말 알겠죠? 자, 굉장히 심각히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냥 단순한 더하기 빼기입니까? 그냥 단순한 더하기 빼기여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분석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서울대 화학과 무기화학 교재였던 휴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노게닉 케미스트리라는 책에 저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책으로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서울대 교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자기들이 학부 때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라 저런 식의 설명 방법을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설명 방법이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더하기 빼기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탄소보다 산소가 더 많은 전자를 결합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스스로의 전하가 플러스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으로 탄소는 마이너스의 성격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 일산화탄소의 실제 부분전화 분포.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놓고 정말로 탄소의 부분전화가 델타 마이너스, 산소가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이때 델타는 아주 작은 값이 나타나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아주 작은 정도의 값이 나타난다. 그래서 산소는 0.02 플러스, 탄소는 0.02 마이너스 정도의 부분 전화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 여기 중소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을 해서 이 대기업이 수출을 하면 그 중에 일부가 중소기업한테도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 어떤 대기업의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는 막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팔았다 치자 이런 말이지. 그래가지고 최종 이제 결산을 한 거 보니까 이 대기업의 총 자산, 중소기업의 총 자산, 당연히 어디가 더 많겠어요. 총 자산은 1년 거래 다 하고 나서 총 자산 어디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막 그런 게 대기업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총 자산이 1000. 그리고 총 자산이 이쪽이 500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대기업이니까 비용도 많이 나가겠어요? 비용도 조금 나가겠어요? 비용도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이쪽은 비용이 막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막 900만큼 비용이 들었어. 900. 근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했냐면 뭐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용이 좀 덜 들어가지고 비용이 300밖에 안 들었어. 그럼 잘 봐.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매출도 크고 비용도 크고. 알겠어요? 중소기업은 매출도 작고 비용도 작고. 알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이제 이 둘의 차이가 뭐야? 이 둘의 차이가 순이익이 될 거 아니야. 그 이익은 100이지. 근데 이쪽은 이익이 어디야? 이익이 200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전기 음성도가 더 커서 실제 전자가 더 많이 배치되는 쪽이 산소라는 말은 은유적으로 대기업이라 금융자산이 더 많아서 총 자산이 더 많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알겠죠? 반면에 탄소보다 산소가 화학결합에 더 많은 전자를 제공하잖아요. 6개 중에 4개, 탄소는 4개 중에 2개. 그건 대기업이 어쩌다 보니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된 이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엔 누가 돈이 더 많이 남아? 오히려 이 작은 규모 쪽에서 돈이 좀 더 많이 남은 것이 실제로 전하분포가 탄소 쪽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 거랑 은유적으로 내가 표현을 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가 루이스 구조상 형식 전하와 산화수라는 개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이 형식 전하하고 산화수가 서로 반대로 가는 아주 독특한 분자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아주 유명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가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헤모글로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 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저껜가도 내가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자, 이렇게 한 2, 3일 전부터 날씨가 좀 추워지죠. 근데 이 추운 날씨에도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 또 캠핑은 이렇게 동계 캠핑, 추울 때 하는 캠핑이 뭐 더 재밌고 멋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런 동계 캠핑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어 죽습니다, 그렇죠? 네, 진짜 춥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해본 사람 동계 캠핑, 진짜 정말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 추워서 당연히 뭘 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난방기구를 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난방기구가 전통적으로 뭐냐면은 그 연료를 떼서 예를 들면 나무를 태운다거나 뭐 석유를 태운다거나 해서 이런 식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난방하는 게 가장 전통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뭐 화석연료로 구동되는 난방기를 놓은 다음에 그걸 떼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 아무리 그거 떼도 바깥에 있으면 춥게 더 따뜻하게 추워요. 이게 밖이 추운 어마어마. 그래서 그걸 떼놓고 어떻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텐트 안에 산소가 점점점 고갈이 되고 그 산소가 고갈될수록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겠죠. 그 일산화탄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가 사람 몸으로 점점점 들어오면 알죠? 일산화탄소 중독? 그래서 나 이틀 전에도 뉴스에 그 캠핑하시던 분, 그 캠핑하시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어느 부부 돌아가셨네. 근데 그저께도 기사 봤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그 일산화탄소. 그래서 그 캠핑할 때 그 센서도 이렇게 일산화탄소 센서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센서도 사서 그 뭐냐면 텐트 안에 설치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일산화탄소 중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맛도 없고요. 그 다음에 냄새도 없어요.
그러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일산화탄소에 그러니까 죽을 정도 말고요. 살짝 중독됐을 때 증상.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때 증상이 어떨까요? 어떠냐면요. 살짝 불쾌해져요. 불쾌해져요. 뭐냐면 약간 흐릿해지고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왜 약간 그 막 일어난 것처럼 몽롱한 상태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상쾌하게 야 오늘도 열심히 활동을 해야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게 몸이 이렇게 무겁지? 약간 뭐 좀 침침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신체에서 오는 불쾌감 그게 싹 오게 돼요.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분이 들 때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그런 캠프파이어 상태가 아니더라도 어느 장소에 갔는데 밀폐된 공간에 갔는데 약간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라면 냉큼 그 공간에서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환기를 시키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저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묘한 불쾌감을 느끼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준나이? 다 준나? 예. 자, 두 번째는 오호호.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보시면 바로 헤모글로빈과 CO2의 결합.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죠. 자, 이 헤모글로빈은 체내 뭡니까? 산소와 CO2 운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의 지역 구조. 사실 헤모글로빈은 엄청나게 고분자예요. 분자량이 1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힘으로 다 그릴 수 없어요. 무지막지하게 커서 다 표현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산소나 이산화탄소랑 결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이겁니다. 짜자자잔. 철 2가 플러스. 그래서 헤모글로빈 안에는 철 2가 플러스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 철 2가 플러스가 들어있는 우리 피는 그래서 보통의 색깔이 약간 뽀글적적하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왜 피가 이런 데서 살짝 흘렀을 경우에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왜 피맛 난다 할 때 그 약간 비릿한 맛 있죠. 그게 사실 누구의 맛이냐면 바로 철 2가의 맛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헤모글로빈 안에서 어떻게 생겨 있냐면 바로 이 헤모글로빈이 하나, 둘, 셋, 넷. 자, 질소 원자입니다. 아시겠죠? 질소 원자. 그래서 질소 원자 4개랑 이런 식으로 평면에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형으로 되어 있는 묘한 분자. 이런 분자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포르피린 분자라고 하는데 이 폴피린 분자가 바로 뭐다? 구조가 평면형 분자예요. 그래서 이 폴피린, 4개의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폴피린 분자라고 하는 게 평면형으로 생겼는데 그놈이 이렇게 철 2가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결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에 또 질소가 또 붙어 있어요. 이때 이 녀석은 히스티딘 이라고 하는 어떤 아미노산
마지막에 붙어 있는 어떤 질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이 하나, 둘, 셋, 넷, 5번 질소랑 결합하고 있는 저 부분. 저 부분이 바로 뭐다? 헤모글로빈의 가장 중요한 지역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폴피린이 뭐냐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뭐 생물 공부할 게 아니니까요. 그럼 이때 여기에 산소가 됐건 이산화탄소가 됐건 일산화탄소가 됐건 얘가 어디에 들러붙느냐? 바로 봐. 여기 나머지 한 자리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산소가 결합할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결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얘가 결합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저기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저 철에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결합이 된다고 치자. 뭐 삼중결합으로 써볼까? 그럼 이때 일산화탄소가 결합된 구조를 여기에 대강 그렸을 때 이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까요? 자, 왼쪽 오른쪽 어떤 게 최종 결과일까요? 자, 차이는 알겠어요? 어쨌건 일산화탄소가 저 철이라고 하는 녀석의 마지막 결합자. 그러니까 왜 저렇게 철은 결합하는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문제 줬잖아요. 문제 줬으니까 저 마지막 자리에 일산화탄소가 들러붙을 텐데 그 일산화탄소가 들러붙을 때 탄소가 머리를 들이밀 것이냐 산소가 머리를 들이밀 것이냐. 자, 가인은 어느 쪽? 바로 봐. 이대 요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는 아니고. 왜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자, 그렇지요. 아까 일산화탄소 구조에 대한 얘기를 문제에서 왜 언급했겠어요? 1번에서 왜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게 했겠어요? 바로 이 탄소와 산소의 형식전화 분포가 바로 1-1 플러스. 그리고 실제 전화 분포로 쓰면 탄소는 0.02 마이너스, 산소는 0.02 플러스.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형식 전화가 1 마이너스, 형식 전화가 1 플러스라고 해도 돼요. 그냥.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철이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이 철 자체가. 철 자체가 2가 플러스라면 플러스.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정전기적 상호작용에 의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 좋아하겠어요? 플러스는 플러스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이쪽이랑 인력이 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철 이가는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할 때 닉이랑 결합을 한다. 닉이랑 탄소 쪽이랑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런 식의 뭐 배위학 혹은 생물학 아니면은 뭐 저런 식의 양자역학적인 어떤 정보가 전혀 아니 그런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중학생 정도의 어떤 물리학 지식으로 철은 이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성격을 띠는 탄소랑 결합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은 그냥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원리 그대로예요. 물론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문제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뉘앙스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요게 2번 문제고요. 그 다음 3번, 2번 문제고요.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 여기 이제 3번 문제. 사실은 저 3번 문제는요, 억수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아야 될 화학 지식도 굉장히 좀 많이 있으면 좋은 건데, 그런 정도의 화학 지식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 부분은 공부해 보면 엄청나게 재밌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체와 일산화탄소는 공존할 수 있어요?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생명체와 일산화탄소는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자, 다른 말 해볼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일산화탄소를 주입했을 때 살아남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일산화탄소 앞에 다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일산화탄소를 견딜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일산화탄소는 아무것도 아닌 애예요. 사실 엄청 무서운 애예요. 엄청 무서운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왜 벌레 잡아주고 하는 무슨 방역업체 있죠. 뭐 바퀴벌레 잡아주고 뭐 개미 잡아주고 뭐 그런 방역업체에서 그 해충 어떻게 잡아주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해충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해충 때문에 집이 무너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왜냐면 미국에 무슨 개미? 흰개미.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조 건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콘크리트로 안 짓고 목조 건물로 주로 지어요. 그러면 흰개미가 나무 갉아먹는 건 알죠? 그러면 2층 집, 3층 집으로 목조로 3층까지는 안 짓지만 하여튼 2층 집으로 나무집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 흰개미 껴봐. 어떻게 돼? 집이 무너진다니까요. 사람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해충 방지 업체가 되게 많은데 그 흰개미 같은 거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 다 내보내게 한 다음 집을 밀폐시켜요. 어떻게 밀폐시키냐면 창문 같은 거 테이프로 다 막는 거예요. 입구 다 막고. 그리고 사람 다 쫓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일산화탄소 있죠. 일산화탄소를 푹 주입해가지고 딱 막아놔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하의 흰개미도 전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생명이랑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잘 봐.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일산화탄소가 먼저 나타났어요? 아니면 생명이 먼저 나타났어요? 자, 확률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생명을 디자인하기가 편리해요? 일산화탄소를 디자인하기 편리해요? 기하학적 확률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즉 태초엔 생명이 먼저 있었어요?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태초엔 우리 지구에 일산화탄소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잘 봐.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선 기존 존재하는 일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몸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그 생명은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생명은 어떻게 일산화탄소를 물리치느냐.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헤모글로빈의 O2가 정상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자, O2가 됐건 일산화탄소가 됐건 요 자리로 붙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O2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산소의 루이스 구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헤모글로빈은 철 이가 플러스가 핵심인데 뭐 주변에 폴피린 리간드는 잠시 띄워두고 어쨌건 이 철에 남아있는 결합에 얘가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역할을 해서 이 산소하고 철이 결합을 했다 손 치자. 그리고 나면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즉,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철이랑 결합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이렇게 철에 일산화탄소가 결합했을 때와 산소가 결합했을 때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어? 바로 각도죠. 여기 몇 도예요? 180도죠. 그런데 이때는 각도가 몇 도예요? 구분형이죠. 왜 이때는 180도인데 왜 이때는 구분형이죠? 바로 여기 산소에 비공호 전자쌍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비공호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구분형이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원리를 화학원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죠? 바로 최외각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죠. 뭐 전자쌍 반발 이론, 뭐 결합 전자쌍 반발 이론, 뭐 최외각 전자쌍 반발 이론. 그리고 영어로는 VSEPR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여튼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하여 여기가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산화탄소에서는 탄소가 결합을 하고 나면 남은 비공호 전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180도가 유지될 수밖에 없죠. 알겠죠? 이때 헤모글로빈은 어떤 장치가 되어 있냐면 이 부근에 어떤 아미노산의 또 다른 말단입니다. 헤모글로빈 분자 내에 또 다른 어떤 아미노산의 말단에 질소 수소 작용기가 이 근처에 배치가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산소, 질소, 수소, 산소, 질소, 수소 여기서 뭐가 나타날까요? 가윤아, 이런 상호작용을 뭐라고 해요? 산소, 수소, 질소 이런 뭐라고? 수소결합입니다. 이 수소결합이 바로 O2가 구분형으로 철 이가에 결합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소는 구분형으로 철 이가랑 결합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
주변의 수소 결합이랑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180도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있었던 어떤 아미노산 말단 이 여기도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들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이 곤란해지면서 요 수소하고 요 일산화탄소하고 물리적 충동, 우리말 번역으로는 입체 저항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질소 수소가 일산화탄소가 수직으로 결합해 들어오는 걸 밀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반응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써드리면 이 입체 저항이 일산화탄소의 결합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속도를 늦출 뿐이지 결코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도를 늦춰도 일산화탄소가 결합해 들어오는 결합력이 워낙 강해서 결국에는 일산화탄소가 철이랑 무조건 결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철이랑 무조건 결합하게 되면 결국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일산화탄소가 결합해 들어오는 걸 몸속에서 지연시키는 거죠. 누가? 저 어떤 아미노산 말단의 질소수소가. 아시겠죠? 그 일산화탄소가 결합하는 결합 속도를 늦출 때 우리 몸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분이 나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연결되도록 몸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산화탄소 중독 직전에 약간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저 기작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보라는 문제가 바로 괄호 3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동물의 몸속 산소 운송에 이런 식의 헤모글로빈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과연아? 왜 저런 헤모글로빈을 몸속에서 필요해서 만들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오빠 이름은? 아, 준이야. 왜 헤모글로빈 같은 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바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O2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서 그래요. 어차피 동물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거대한 수용액이죠. 뭐 100% 용액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물이 대부분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친화력이 있어야 몸속에 녹아 들어올 텐데 산소가 물에 잘 안 녹는 거죠. 그러면 물에 잘 안 녹는 산소를 억지로 낚고 채는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진화돼서 만들어진 게 헤모글로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그럼 왜 산소는 물에 안 녹죠? 뭐 잘 안 녹죠? 가인아, 왜 산소는 물에 잘 안 녹죠? 그렇죠. 바로 산소는 무극성 물질인데 H2O는 극성 물질이라서요. 극성 여부가 비슷할 경우만 서로 잘 섞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원래 2회에 나왔던 문제는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만 나왔던 거고요. 괄호 4번하고 괄호 5번은 어떻게 출제된 거라고 했었죠? 오늘도 이게 면접 시험 보면서 몇몇 학생들이 이제 나오고 면접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그때 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죠. 실제 면접 당일에 앉아 있는 채점관한테 질문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수업 예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문제를 받아가지고 읽고 푼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뭐 쓰면서 발표를 해. 하다가 살짝 막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앉아 있는 채점관한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내가 채점관한테 질문해. 준이? 희준? 아니 뭐? 준이. 준이. 자,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뭐 이게 발표하다가 채점관한테 질문해도 되느냐? 결론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뭐 사법 처리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데 아마 정말 운이 없으면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 겪는 모욕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해져야 하나 할 정도로 거기서 쿠사리를 먹을 거예요, 아마. 정말로요. 자, 왜냐? 이거 또 나하고 면접 대면할 사람들, 면접 시뮬레이션 할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점관으로 온 사람들은 시험 치러 온 학생들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귀찮을까요? 그 입장 바꿔 생각하라고요. 여러분은 일생일대의 기회겠지만 앉아있는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은 그냥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는 연장 근무일 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연장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빨리 퇴근하는 게 좋겠어요? 온 학생들 다 일일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은 여러분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앞에 500명은 넘게 대기하고 있어.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 수험생 한 명 한 명이 학교 당국은 소중할 것이냐? 1도 관심 없다는 얘기죠. 전혀 관심 없어요.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거나 뭐 좀 이게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있을까? 질문을 하잖아, 교수한테? 그럼 교수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대부분의 확률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채점관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의 근무수당은 나오니까요. 무슨 말 나겠죠? 입장을 딱 바꿔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한 5%의 확률로 갑자기 눈이 돌변한 어떤 교수가 야, 너 그래갖고 서울대 시험 치러 왔어? 무슨 말 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가 한 5%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성의 교수도 사실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서울대 화학과 기준으로는 정모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런 양반한테 걸리면 진짜 인생의 트라우마가 될 정도의 모욕을 받고 나올 겁니다. 아마. 그분 아마 그 자리에서 자기 스트레스 풀걸요 아마. 그런 학생을 대놓고. 그리고 0.00000000001%의 확률로 진짜 힌트를 주시는 교수님도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교수님들 중엔 천사 같은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0.0000001%의 확률이 있습니다. 뭐 화학과 기준으로는 예전에 그 계셨던 김희준 교수님 같은 분은 뭐 이렇게 뭐 김성근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은 진짜 천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뭐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확률은 0.00000 알겠죠? 그러면 이 실제 면접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막 풀잖아요. 막 풀다가 자 실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 내가 써놓지 잠깐만 어떤 게 있냐면 나와라 뚜루뚜뚜루 내가 이거 안 넣어놨나? 어디 갔지? 모르겠다. 지금 뭐 당장 못 찾겠다.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받아볼 시험지에는 3번까지만 있어요. 3번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까지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간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와서 교수랑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한 번까지 막 풀잖아요. 막 풀다가 3번까지 다 풀지도 못하고 15분이 지나갔어. 그럼 교수는 힌트 따위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럼 교수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잘하건 못하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2번이고 3번이고 또 허둥지둥 되다가 15분이 끝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조교가 들어와서 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내가 그 15분 안에 이 3번까지 아주 훌륭하게 답을 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럴 경우 채점관은 자기가 보고 있는 채점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채점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어진 문제를 잘 대답했을 경우 아래 문제를 추가로 질문해서 추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교수가 보는 답안지에 적혀 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에 있는 4번하고 5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4번, 5번에는 괄호에서 추가라고 돼 있죠. 이 추가는 교수의 답안지에만 적혀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에서는 면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날 시험을 치고 왔을 때 내가 실제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는 시험 끝나면 바로 알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얘기를 하다가 다 풀지도 못했고 교수가 한마디도 안 해. 그럼 그건 떨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다 풀었어. 다 풀고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교수가 이렇게 그러면 합격 확률 50%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했습니다 하고 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교수가 역으로 교수가 나한테 그런데 학생 하면서 교수가 먼저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교수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러면 합격 확률은 70-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가서 교수들로부터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세요. 추가 질문 받는 다음에 거의 100% 합격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먼저 교수한테 말을 건다거나 무슨 말 알겠어요? 끌려나갔다거나 끝이에요. 알겠죠? 바로 그날의 분위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아야 되겠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제어하고 풀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특히나 제가 만들어 드린 자료에는 서울대의 공식 기출과 공식 해설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최대한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음, 문제 푸는 시간은 주어지잖아요. 음, 근데 그 시간 안에 만약에 문제를 다 못 풀었어요. 네.